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2020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도둑맞은 선거라는 주장입니다. 특정 자료에 담긴 그 이야기,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발언이 바로 2020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아주 논쟁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요. 근데 말이죠. 이 의혹 뒤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를 따라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수년 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말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폭발적인 선거 의혹. 이 자료의 핵심은 라이프 페줄로라는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어떤 음모가 2020년 미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이 좀 특이해요. 선거 이야기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마약 밀매에 대한 CIA 조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CIA 조사관들이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이 선거 사기 시스템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모의 베네수엘라 기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가 이 의심스러운 시스템의 뿌리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에게서 그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의 뿌리는 200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조언을 받아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전자투표를 이용해라. 그래서 2002년에 3명의 엔지니어를 모아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2004년 국민투표에서 이 시스템으로 승리하면서 그 효과를 딱 증명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석유랑 마약 자금으로 이 시스템을 남미의 다른 좌파 정권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부용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니카라구아의 오르테가,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정권,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까지요. 세 번째 섹션, 스마트매틱에서 도미니언으로.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미국 선거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자료는 그 경로로 일련의 기업 활동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그 경로를 보면 총 4단계로 요약되는데요. 먼저 플로리다의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의 세코이아라는 터치스크린 회사랑 합병을 하고 이어서 캐나다 회사인 도미니언과 또 합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이 회사들이 다시 분할되면서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이렇게 2개의 회사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두 회사 모두 뿌리가 같은 바로 그 베네수엘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인 거죠. 네 번째, 2020년 선거 이야기.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그곳, 바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이 주장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선거밤의 개표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밤 11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우편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수직으로 바이든의 득표수가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개표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제기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득표율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이 두 회사가 벌인 명백한 사기성 조작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작동됐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섹션, 진실을 위한 싸움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이 자료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위한 싸움에 나섰는지를 조명하는데요. 이들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믿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몇몇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폭로하려다 억압에 부딪혔다고 하는 저자 랄프 페출로와 전직 CIA 요원 게리 번슨,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알려진 오버스톡의 창업주 패트릭 번, 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익명의 내부 고발자까지
이들은 거대한 제도권의 반대에 맞서 싸우는 애국자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8천만 달러. 이 자료에 따르면 파트릭 번이라는 인물이 베네수엘라 내부 고발자를 미국으로 몰래 데려오는데 쓴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들이 궁극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개인 자산까지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궁극의 증거는 대체 뭘까요? 바로 투표 시스템의 소스 코드였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도 같은 건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완벽한 증거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소스 코드에만 접근할 수 있다면 실제 표가 어떻게 지워지고 가짜 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숨겨진 경로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아무리 감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6번째, 이야기의 세계적인 파장입니다. 자,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야기는 미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조직적인, 전 지구적인 전략의 일부였다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증거 접근성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미국에서는 소스 코드만 확보하면 완전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 접근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비슷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투명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대목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선거 조작에 여러 나라가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은 대만산으로 위장한 화웨이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훈련시켰고 세르비아에서는 원격으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이란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함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기까지 했다는 정말 복잡한 국제 관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이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거 조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적인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세계 정치 투쟁이라는 시각으로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은 사실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메시지를 던지며 끝을 맺는데요. 아무리 불의와 부정이 철저하다 해도 물이 새는 곳은 있게 마련이다. 아주 조그만한 틈새라도 끝까지 투쟁하면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희망과 함께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어떤 체계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이것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핵심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밝히려는 개인들의 힘에 대한 마지막 생각인 거죠.